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넷입니다. 조용히 흘러가던 음악이 갑자기 확 커지는 순간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그냥 소리 커진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생각보다 음악 수업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오늘은 샘여림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 단순한 크기 변화 이면에 숨겨진 음악적 움직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샘여림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소리의 세기를 조절하는 방식, 그리고 세기가 바뀌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보통 음악에서 크기를 말할 때 피아노, 포르테처럼 기호로 표시되는데 이때의 작게, 크게라는 말은 지금 이 소리의 강도가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샘여림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대비와 이동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샘여림은 기호 그 자체보다 움직임으로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피아노에서 포르테로 가는 변화, 혹은 그 반대로 작아지는 변화. 이 움직임 속에서 듣는 사람은 감정의 진행을 느낍니다. 직접 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한번 박수를 2번 쳐볼까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그 다음엔 확실히 크게. 그냥 크기만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작다가 커진 것 자체가 하나의 리듬적 감정처럼 느껴졌을까요? 이 차이가 바로 샘여림의 본질입니다.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시간 속의 움직임, 그리고 의도된 긴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왜 그렇게 강한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뇌는 소리의 세기만 듣는 게 아닙니다. 특히 청각 피질은 어떻게 변하는가에 더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포르테로 시작하는 두 소리가 있다고 해도 그 전의 소리가 피아노였는지 포르테였는지에 따라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느낍니다. 즉, 샘여림은 순간의 소리 세기가 아니라 이전 소리와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인지적 변화입니다. 이건 마치 단어의 뜻이 문장 안에서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크다와 커진다, 작다와 작아진다. 이 차이를 소리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샘여림의 역할입니다. 이제 막 그 첫 느낌을 살펴보았지만 샘여림은 이 감각적 차이를 넘어서 악곡 전체의 형식과 구조를 설계하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한번 크게 치솟았다가 다시 작아지는 선율, 계속 쌓이다가 마지막에 폭발하는 프레이즈. 이 모든 건 샘여림의 시간적 배치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제 이 시간의 방향성과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용한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소리가 빵 터진다면? 이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이든의 놀람교향곡 2악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곡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바로 그 갑자기 등장하는 강세죠.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포르테가 아니라 그 전까지 계속 피아노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즉, 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작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샘여림은 시간 위에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어디서 작아지고 얼마 동안 유지되며 언제 갑자기 커지는가. 이 타이밍이 듣는 사람에게 의미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샘여림의 기호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첫째로 정적 기호입니다. 정적 기호는 피아노, 포르테, 메조피아노, 메조포르테 등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기호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동적 기호입니다. 동적 기호는 크레산도, 데크레산도, 스포르짠도 등 움직이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호입니다. 정적 기호는 사진처럼 한순간을 잘라 보여주는 것이라면 동적 기호는 시간 속에서 변화의 흐름을 설계합니다. 크레센도는 단순히 점점 커져라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커지기 시작하고 어디까지 도달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시간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샘여림은 크기의 상태가 아니라 세기의 변화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샘여림의 3가지 구조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대비입니다. 대비는 피아노에서 포르테, 즉 놀람교향곡처럼 갑작스런 전환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점진입니다. 점진은 피아노에서
크레센도, 그리고 다시 포르테. 시간 속에서 감정적인 확장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축적입니다. 축적은 반복적인 크레센도가 이어지며 긴장감을 점층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커지느냐보다 언제 커지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놀람교향곡의 강세는 그 자체보다 왜 하필 여기서? 라는 타이밍 때문에 인상적입니다. 이건 마치 조용히 걷다가 갑자기 발밑이 움푹 꺼지는 순간과 비슷합니다. 이 타이밍이 없다면 그 강세는 단순한 포르테에 불과했겠죠. 샘여림은 박자처럼 반복되는 단위가 아닙니다. 대신 프레이즈의 시작, 중간, 끝에서 각기 다른 기능을 갖습니다. 프레이즈가 시작할 때는 주의를 끌거나 감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프레이즈의 중간에서는 점진적 긴장 또는 해소 상태. 마지막으로 프레이즈의 끝에서는 결론적인 안정 또는 반전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샘여림은 단어가 아니라 문장의 억양처럼 작동합니다. 이제 감각이 조금 구체화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들은 실제로 어떻게 음악의 프레이즈와 형식 설계에 반영되는 걸까요? 이제 정말 피아노가 얼마나 작고 포르테가 얼마나 큰지 느껴봐야 할 때입니다. 샘여림 기호는 단순한 소리의 크기 표시가 아닙니다. 각 기호는 감정의 밀도, 시간의 압력, 표현의 방향을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기호 하나씩 실제 소리의 이미지로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정적인 샘여림 기호는 현재 상태를 고정적으로 나타냅니다. 피아니시모, 아주 약하게, 숨 죽이고 말하는 느낌. 피아노, 작게, 작은 소리로 말하지만 들리긴 하는 정도. 메조 피아노, 약간 작게, 친구와 나지막히 대화하는 정도. 메조 포르테, 약간 세게, 조금 강조하며 말할 때. 포르테, 세게, 목소리를 확실히 드러낼 때. 포르티시모, 아주 세게, 외치다시피 소리를 낼 때. 이 기호들은 단순히 절대적인 크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정도 소리인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포르테는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한 배경 뒤에 포르테가 등장하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숨 죽여 안녕 이라고 속삭여 보세요. 이게 피아니시모입니다. 들릴 정도로 말해보세요. 피아노. 상대에게 확실히 들리게 말해보세요. 메조 포르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외쳐보세요. 포르티시모. 소리 크기의 절대값보다 상대 위치와 타이밍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제 움직이는 샘여림을 만들어 볼까요? 크레센도, 점점 세게. 데크레센도, 디미누엔도, 점점 약하게. 스포르짠도, 순간적으로 세게. 림포르짠도, 특정 부분을 강조해서 세게. 이 기호들은 시간 안에서 움직임을 전제합니다. 즉, 이건 감정의 방향을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크레센도는 그 자체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고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감정이 고조되거나 긴장을 쌓아갈 때 크레센도는 소리뿐 아니라 프레이즈의 긴장을 이끄는 축이 됩니다. 반대로 데크레센도는 힘이 빠지는 순간 혹은 감정을 정리하는 호흡으로 자주 사용되죠. 스포르찬도는 마치 여기 하고 강조하는 짧은 강세입니다. 놀람교향곡 2악장의 첫 포르테도 정확히 말하면 갑작스럽게 강조된 포르테, 즉 스포르찬도에 가까운 기능을 하죠. 이 기호들이 어떤 위치에 어떤 구조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음악적 메시지를 만듭니다. 하이든의 놀람교향곡 2악장에서는 초반부에 피아노로 이어지는 반복 구간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포르테. 이건 단순히 소리를 키운다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반복 구조를 깨는 사건입니다. 듣는 사람은 그 순간 방향이 바뀌었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샘여린 기호는 음악의 전환점, 감정의 중심축, 형식의 핵심 연결고리로 작동합니다. 이제 하나 더 살펴볼까요? 같은 포르테라도 앞이 메조 피아노인가, 피아노인가, 아니면 이미 포르테였는가에 따라
듣는 감각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곡가는 단순히 포르테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샘여림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를 함께 설계합니다. 즉, 샘여림 기호는 연속된 시간 구조 위에서 의미가 결정되는 맥락 기반의 구조적 기호인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샘여림이 단지 크고 작다의 문제가 아님을 실제 음악의 흐름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흐름 안에서 이 기호들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의미의 발판, 감정의 지형도, 기억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 샘여림은 그냥 소리를 키우는 표시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해볼 시간입니다. 샘여림은 그냥 볼륨 크기 표시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샘여림은 단순히 크게, 작게가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한 시간 설계입니다. 즉, 샘여림은 변화의 방향을 말하는 언어입니다. 많은 학생이 처음 배울 때 포르테와 피아노를 단지 소리 세기로만 외웁니다. 그래서 메조 피아노와 메조 포르테를 헷갈리기도 하고 크레센도는 소리 커짐이라고 막연히 기억하죠. 그런데 이 모든 기호는 정지된 단위가 아니라 시간 위에서만 작동하는 단어들입니다. 특히 크레센도, 스포르찬도는 그 순간의 긴장과 전환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건 단지 볼륨이 아니라 사건의 위치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인지음악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뇌는 절대 크기보다 변화의 패턴을 더 잘 기억합니다. 즉, 포르티시모보다 피아노에서 포르테 전환이 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예측을 깨트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청각 피질의 반응 방식과 관련된 구조입니다. 리듬의 빈틈이나 음 높이의 이동과 마찬가지로 샘여림의 변화도 하나의 사건으로 저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든의 놀람교향곡이 200년이 지나도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그 순간의 변화, 그 예상 밖의 전환, 그 위치의 감각. 소리는 사라지지만 그 변화는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이제 크고 작다를 넘어 샘여림이 음악에서 시간을 설계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샘여림은 음표보다 더 깊게, 박자보다 더 섬세하게 마음의 밀도를 조절하는 도구입니다. 크레센도 하나가 말하지 않고 감정을 고조시키고 피아니시모 하나가 슬픔을 다 말한 뒤에 침묵처럼 느껴지죠. 그럼 소리는 얼마나 커야 마음을 움직일까요? 정말 중요한 건 그 크기일까요? 아니면 그 차이일까요? 음악넷이었습니다.